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집값에 이재명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는 안을 발표했는데 그 규제 강도가 역대 최강이란 평가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집값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6억 이상 빌려야 살 수 있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는 고소득자라도 당장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한 거죠. 다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영원 전면 금지됩니다. 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높거나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6억 원 이상은 빌리지 못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묶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25% 축소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실수요자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역대급 돈줄 제기에 나선 겁니다. 전례 없는 대출 규제로 인기 지역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쏠림에 제동이 걸리며 서울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심리적 위축, 실질적으로도 자금 조달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로 급히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대출, 청약, 세금이 제한되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이번 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계약을 끝내지 못하면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거죠. 부동산 시장 오늘 종일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장훈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최근 서울 용산의 13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가계약을 맺은 A씨. 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한 7천 정도를 대출을 좀 못 받게 될 상황이어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소리니까. 내일 오전 0시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종전 대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가계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종일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지금 내 연락 손님이 연락 우리 계약 깨문이 계약은 나랑 하는 거 아니야, 사람 뭐. 아예 오늘 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혹시 안 했으면 당신이 오늘만 접수해도 내일 법적 되기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은행 콜센터와 지점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합 문의가 쏟아졌으며 다음 주 예정된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건 6억 원 이상은 빌릴 수가 없다면 이제 서울 강남 입성은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10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일으켜 강남에 입성했는데요. 이제는 평균 17억 원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남에선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3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기존에는 연봉 2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산으로 9억 원을 갖고 있다면 강남 입성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산으로 10
7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네. 또 역으로는 이 현금 부자들만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강남 입성이 가능해지는 셈인데요. 그동안은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소득이 돼도 무작정 마음대로 빌리는 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눈길 끄는 게 하여튼 6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6억입니까, 그런데? 정부는 6억 원으로 설정한 이 구체적인 근거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건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30억 원 이상 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실상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인 셈인데요. 인기 지역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했고 그 여파가 한강 벨트를 거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로 강남이 잡히면 서울 집값도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대출하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오늘 규제가 6억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실거주 요건도 더 강화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한 건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안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선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야, 이게 그야말로 초강력 대출 규제인데 네. 그럼 집값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예. 당분간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이 10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에도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집값 상승이 6개월 정도는 일시적 소강 상태를 보이다 폭등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제로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데요. 6억에서 8억 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내 집 마련할 계획 네.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해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갖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내 집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출 6억 원 한도는 은행뿐만 아니라 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6억 원 대출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피해갈 구석이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인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배우자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실에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죠. 저희 취재 결과 정 후보자 동생 부부도 태양광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동생은 영농형 태양광 회사가 아니어서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계룡시의 한 사무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동생 정모 씨가 대표로 등록된 태양광 발전 회사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유리문에는 태양광 발전 회사들의 이름과 정 씨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동생 정 씨 회사는 지난 2017년에 설립됐는데 신재생 에너지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올해 3월 정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생 정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현재 태양광 회사 3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관련 컨설팅을 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는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 측은 부인이 운영한 태양광 업체는 올해 초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에 동의해 공동 발의했다며 법안과 가족 회사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동생 회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또 불렀습니다. 송 장관, 새 정부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려된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 회의 뒤엔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당정협의차 국회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회의실에 고개 숙이며 입장합니다. 송 장관은 과거 농망법이라며 불렀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정부 기조에 전적으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우리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에서 법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이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당정협의 전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우리 송미령 장관님이 유임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 했던 농정정책들이 그대로 다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 많은 농민단체들,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정책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의가 끝난 뒤에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 장관은 법안 협상 중이라며 이르면 오는 1일 농민단체와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국회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는데요. 내년까지 남은 임기를 두고 민주당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제 임기 동안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본인 임기를 마친 뒤부터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 위원장과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빵집, 반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 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낯부끄럽고 낯뜨겁습니다. 도대체 언제 출석하실 작정입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골라서 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윤석열처럼 버꾸라지 전략으로 시간만 차일피일 끌 생각입니까?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향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출직 출마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실 용으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위원장은 지난해 30% 삭감된 기본 경비 복구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제2연평해전 유족 등도 포함됐는데요. 서해 수호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폄하했던 우리 해군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연단에 나와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천안함 피격과 연평해전 유족 이름을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326, 326호
호국보훈연구소장님, 네.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화사의 어머니 김오봉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대통령 부부는 보훈가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을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과 그 유족들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해 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등 음모론을 두고 여권과 여러 차례 충돌했던 최 전 함장은 행사 후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채널A에 천안함 관련 음모를 제기하는 분들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류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에 통합 신호 방향성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유공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사실상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진행하고 쟁점 법안들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새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엔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묻지 마실 언야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이 아닌지. 다음 달 4일 전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시도합니다.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등이 대상입니다. 당 관계자는 처리가 불발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조직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3년 새 벌써 7번째입니다. 마땅한 인물을 못 찾아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엔 송원석 원내대표 겸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 벌써 7번째 비대위원장입니다. 당 리더십이 서지 못하고 3년 중 절반을 비대위 체제로 보낸 셈입니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적임자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달 정도의 시기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사흘 뒤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 의원분들 간의 이견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송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원회도 구인난에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결국 예친윤 주류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 꾸려 당 장악하는 그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왜 사람이 없나라며 대여 투쟁을 해야 할 원내대표가 당 혁신까지 하는 게 맞나고 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일과 집단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권 싸움만 가열될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교대역 인근 공사장에서 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위험으로 교대역은 한동안 전면 통제됐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요.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공기 한 대가 땅을 파고듭니다. 잠시 후 잿빛 가스와 함께 흙먼지들이 튀어나옵니다. 파편들이 튕겨져 나가 인도를 덮기까지 합니다. 천공기를 완전히 빼내니 쉴 새 없이 가스가 새어나오고 시민들은 코를 막고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하철역에 있던 승객들도 허겁지겁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어 메탄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연기 같은 가스가 상당히 심하게 누출이 됐고 가스 부치제를 장시간 마시니까 평소보다 머리가 좀 이렇게 무겁고 띵한 그런 현상입니다. 네. 약 3시간 반가량 서초역부터 교대역까지 600m 구간 통행이 통제됐고 교대역에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됐습니다. 교대역 안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영무원 2명이 가스를 들이마셨고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동안 천공기 주변에서 가스가 새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사고 현장 500m 밖까지 가스 냄새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사고 현장 인근 접근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하얘갖고 그만에 불났으면은 이 건물 이런 거 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한편 사고 여파로 인근 건물 약 1,90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차단됐다가 오후 4시쯤 다시 공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허허벌판 공사장 한가운데 초등학교가 덩그러니 세워졌습니다. 곧 개교하면 아이들은 공사장을 통과해 등교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세워진 초등학교 건물. 하늘에서 바라보니 주변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입니다. 터파기를 한 곳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 3,7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사는 아이들 300여 명은 9월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학교에 가려면 1km 가까이 공사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육교나 다른 방법이 없이는 지금 그냥 통학으로는 되게 위험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진 게 화근이 됐습니다. 연약지방 보강 등으로 2023년 말 마칠 예정이었던 공사는 지금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 역시 지난 3월에서 9월로 개교가 늦춰졌는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육청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동안 위험한 공사장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공사 차량 도로와 통학로를 구분하고 안전 펜스 설치, 스쿨버스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학 안전을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등하굣길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조사 결과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왕복 5차선 도로. 흰색 수입 차량이 어디엔가 세게 부딪히더니 빙글빙글 돕니다. 충격으로 차 바퀴도 떨어져 나가 굴러다닙니다.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세워진 사고 차량에서 나온 20대 남성 운전자.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칩니다. 차가 부서진 채로 도로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주택가 골목길에 숨어있던 남성을 도주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가짜 인적 사항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좀 빨갛고 술 냄새가 났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욕설하면서 이제 계속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결국 남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사고 당시 어머니 차량을 몰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늘 혼잡하죠. 지자체가 여러 방법을 고안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왕복 9차선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멈추는 승용차, 책가방을 맨 학생이 내립니다. 3-4대씩 계속해서 정차를 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리라도 내려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5분 이상 하면은 시키더라고요. 카메라 시키니까. 노란색 학원 버스도 마찬가지. 도로는 임시 주차장이 됩니다. 불편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횡단하는데 이제 위험하고 사이사이로 다니려니까 서로 부딪히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구청에서 지난해 AI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버스 정류장 6곳에 노면 표시도 바꿨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번 달부터 이렇게 버스 정류장 경계석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표기를 시작했습니다. 특수유리 섬유 재질로 밤에도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한 겁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니까 감수를 해야 되고 주차 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서 길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네.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 단속 적발 건수는 2만 2천여 건. 강남구는 혼잡 지역 시설 개선을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불법 주정차 전쟁은 매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장마가 주춤하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 34.9도, 이 남부지방엔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서퍼들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일어서는가 싶더니 금세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집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 해변에 피서객들이 가득합니다. 친구들과 바다에 뛰어들어 즐기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들어가기 전엔 더웠고 들어가니까 시원해졌어요. 분수쇼가 한창인 광장에선 시민들의 발길이 머뭅니다. 도심에선 도로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영호남 대부분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광주도 32도를 넘겼습니다. 부산도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부채질에 시원한 음료를 마셔봐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덥네요. 폭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너무 더우면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6월인데 벌써 폭염주의가 떠서 모처럼 이렇게 애기랑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더 오릅니다. 대구가 내일 34도, 모레 35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상청은 일부 중부 지역과 제주도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 캐리어 가방 여행 가면 침대 위에서 짐을 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여행용 캐리어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캐리어 가방 그 바퀴는 변기보다 무려 58배나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고국을 자주 오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여행용 캐리어는 필수품입니다. 더러우니까 바위로 바퀴를 사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 가고 나면 비 오니까 잘 안 닦는다. 한 여행보험사가 미생물학자와 공동으로 여행용 캐리어의 오염도를 측정해봤더니 바퀴에서 3제곱센티미터당 평균 400마리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58배 많은 수치입니다. 캐리어 바닥면에서도 3제곱센티미터당 평균 350마리가 측정됐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검은 곰팡이도 확인됐습니다. 딱히 신경 쓰진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오늘 집 가서 좀 닦아야겠다. 캐리어 바퀴는 도로 등과 자주 닿아 더러워지기 쉽지만 이를 간과하는 겁니다. 캐리어를 만진 후 손을 씻어야 하고 캐리어도 소독이나 세척이 필요합니다. 표면은 소독 티슈나 세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고 바퀴는 분리해 씻는 게 좋습니다. 분리가 어려우면 닦아내면 됩니다. 또 집이나 숙소에 들어왔을 때 캐리어 보관대를 사용하고 일회용 비닐을 씌우거나 깔아서 카펫이나 침구로 세균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공짜 버스와 무상 보육,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의 시장 후보가 내건 파격 공약입니다. 3선의 주지사 출신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깜짝 선출된 인물인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간다에서 태어나 7살 때 뉴욕으로 이주한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올해 34살, 정치 5년차 신인이 3선 뉴욕 주지사 출신을 꺾었는데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급진적 성향의 정치인이 유력 후보가 되자 미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맘다니는 시내버스 무료화,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영유아 무상 보육과 같이 생활비 절감과 직결된 포퓰리즘 공약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I am running to make the city affordable. I'll pay for it by taxing the rich.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난민 보호소로 쓰였던 이곳 루즈벨트 호텔도 이틀 전 문을 닫았는데요. 이 이민 단속 반대 등 반 트럼프 정책도 맘다니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맘다니의 급진적 정책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차기 선거를 포기했던 민주당 소속의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월가의 지원을 받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경선 기간 경쟁자였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맘다니의 후보 선출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city not of socialis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를 통해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폰 출시를 예고하며 이동통신 사업에까지 뛰어들었는데요. 미국산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판매 웹사이트에서 슬그머니 미국산 표기를 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온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황금색으로 장식된 스마트폰. 뒷면에는 성조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모바일이 지난 16일 출시를 예고한 일명 트럼프폰입니다. 전통적으로 트럼프 가문이 해오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더해 각종 코인 발행, 향수와 성경 등 굿즈까지 내놓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알뜰폰 같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해 자체 스마트폰을 만든 겁니다. 제품 설명회 당시 트럼프의 차남은 미국산 제품임을 강조했고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도 Made in USA라고 밝혔습니다. Making phones in America. It's about time we bring products back to our great country, and it's about time we disrupt this space. 그런데 지난 22일 홈페이지에서 미국산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미국적 디자인, 미국의 손길이 닿은 제품 등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크기와 메모리 사양, 출시 예정일도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사양이 중국산 모델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 뒤 문구가 수정됐다며 미국 내 생산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모바일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산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부터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였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을 위해서인데요. 하객 이동에만 제트기 90대가 동원된 이 초호화 결혼식에 쓰인 비용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유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세계 3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 커플이 수상보트에 오릅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입을 맞추며 행복을 만끽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현재 시각 어제 베이조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은 사흘간 진행되는데 첫날에는 환영 파티가, 둘째 날에는 본식과 피로연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추정되는 결혼식 비용은 최소 624억 원. 초특급 하객들을 모셔오기 위해 전용기 90여 대가 동원됐고 하객들은 가장 비싼 방이 1박에 1,800여만 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베네치아 인근에 정박하고 있는 베이조스의 약 6,800억 원짜리 슈퍼 요트에서도 파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객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참석했고 유명 모델 킴 카다시언 자매는 수상보트에서 연신 셀카를 찍습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올랜드 블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팝스타 어셔 등도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축가는 이탈리아 유명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들이 맡았고 유명 유리공방과 명문 제과점의 제품이 감사 선물로 주어집니다. 한편 웨딩드레스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붙여졌는데 산체스는 결혼식 기간 중 총 27벌의 드레스를 입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조스는 2019년, 26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한 뒤 방송인 출신 산체스와 약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뉴욕에서는 도로가 녹아내리듯 꺼지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아스팔트 도로에 반쯤 걸린 채 빠져 있습니다. 기온이 37도 넘게 치솟았던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던 버스가 갑자기 꺼진 지면에 걸린 겁니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없었고 운전자도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sane. Yeah, I remember getting a notification on my phone yesterday saying it's like this is the hottest it's been in 12 years. 현지 시각 그제 맨해튼 도심에선 진흙처럼 녹은 아스팔트에 소방차 바퀴가 묻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역 기온은 당시 약 36도에 달했는데 뉴욕시는 싱크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더니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켄타민부터 메스암페타민 등 각종 마약류 약품을 보관한 창고는 순식간에 뼈대만 남은 채 불탔습니다.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미얀마 정부가 주요 도시에서 압수한 3억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 넘는 분량의 마약을 소각한 겁니다. 최근 UN 마약범죄사무소는 미얀마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메스암페타민 생산과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21년 미얀마 내전 이후 마약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리스마로 전 세계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는 패션 잡지 편집장, 그 실제 모델로 유명한 보그의 편집장이 37년 만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커다란 선글라스에 짧고 단정한 단발머리, 말 한마디 없이 현장을 압도하는 존재감. Not to mention a legend. You work a year for her and you can get a job at any magazine you want.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배우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패션 잡지 편집장의 실제 모델인 애나 윈터. 올해 76세인 윈터가 37년 만에 보그의 편집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뉴욕타임즈는 윈터가 전날 직원회의를 통해 사퇴를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윈터는 보그 발행사인 콘데 나스트의 글로벌 최고 콘텐츠 책임자 직책을 유지하며 앞으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판 보그를 포함해 전 세계 콘데 나스트 출판물의 콘텐츠를 총괄 감독할 예정입니다.
1988년 보그 편집장에 오른 윈터는 단호한 리더십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보그의 전성기를 이끌며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1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한 시대가 저물었다고 평가하며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성능은 좋은 가성비 제품을 앞세웠던 샤오미가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이어 전기차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기업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마치 스포츠카처럼 화려하고 날렵한 모습의 SUV 차량 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중국 업체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 SUV 차량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760km를 달리고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돼 AI 기능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가격은 4,800만 원대지만 최고급형은 6,200만 원을 넘어 현대차 전기 SUV인 아이오닉 5와 비슷합니다. 还有 5.5万的首发权益 ，Max 版是 SUV 中的性能猛兽啊！ 샤오미는 그간 6,000원대 보조 배터리, 10만 원대 무선 청소기 등을 내놓으며 가성비 기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매장 내에는 이렇게 고급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렌즈가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대형 스마트 TV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이 제품을 만져보니까 이게 확실히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검찰청 없애고 수사를 하는 중수청과 재판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데 기존 검사는 모두 이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수사하려면 검사 옷 벗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는 안이 거론됩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출한 개혁안이 부실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2차 보고를 취소한 지난 25일. 여당 의원들이 국정위를 찾아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검찰청 폐지가 담긴 검찰 폐지 4법 공동발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2,000명에 달하는 검사를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계속 담당하길 원한다면 직급을 낮춰 수사관으로 가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사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검찰 폐지 4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종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 보고 없이 바로 개혁 논의로 갈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며 대신 국회가 주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공개 메시지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민주당 흐름에 맞추는 걸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 고발 주요 혐의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건 정치 개입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이후 경찰로 이송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특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히는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세비 5억여 원이 공식 수입인데 지출은 13억 원에 이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긴 재판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 유동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당시 이재명 시장 지시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이 법을 더 존중하고 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난 2022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 3년 8개월 만에 민간업자들 1심 재판이 먼저 끝나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약 17억 원과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개발이익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 공범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알게 되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하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도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특검 첫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를 두고 양측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야간 조사도 수용하고 진술도 할 테니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특검은 그걸 특혜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 강경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여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청사 주변을 둘러보고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두고 현장 답사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3명, 경호 인력과 함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일행은 차량에 탑승해 이곳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사 1층에 포토라인도 설치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취재진을 통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석은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지위나 과거 경험에 비춰 출석 불응으로 볼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간 조사를 수용하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첫 특검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었던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소환 요청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일반인 통행을 막아놓은 병원 출입구 앞에 검은색 차량이 멈춰섭니다. 곧이어 휠체어 한 대가 병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지병 악화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퇴원한 겁니다. 김 여사는 노란색 외투와 마스크, 안경 차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건물 안에서부터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직접 끌고 나왔고 주치의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기 김건희 특검 외에도 이명현 최상병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환 조사 계획 좀 있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총 16개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새 전공의 대표에 대화파인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가 선출됐습니다. 박단 전 대표는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 그럼 의정 대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홍난 기자가 한 대표에게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젯밤 새롭게 선출한 비대위원장은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입니다. 한 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며 조건부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비대위의 경우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는데 저희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1년 반여간 지속된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화 의지만 보이면 일단 병원으로 돌아간 뒤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압축한 요구안 중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보장,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이 두 가지만 정부가 약속한다면 먼저 수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개 요구안이 모두 수용되기 전까지 결코 복귀는 없다는 강경파 박단 전 위원장과 달리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어서 의정 갈등 해결에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7월 말이면 시작되는 만큼 새 비대위는 최대한 빨리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털면 다 나온다.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개한 일화입니다. 이 지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오찬 과정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뉘앙스가 상당히 묘하네요. 네,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확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먼저 야당 일각에선 협박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꾸 문제 제기하면 비대위원장도 털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요. 반면 이 농담이나 푸념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억지로 문제 삼겠다고 나서면 누구든 다 힘들어지더라. 이렇게 공감 섞인 푸념이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려면 뉘앙스를 알아야 되고 그 뉘앙스는 참석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두 사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느낀 뉘앙스는 좀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였다.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 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대통령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하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김 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들은 바 없는 내용이라서요. 대통령실 아직까지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뭐예요? 꿀빨아먹으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권오을 후보자를 향해 내린 평가 한번 들어보시죠. 권오을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고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랑 꿀은 다 빨아먹은 분이고 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보훈을 정치화하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좋은 TK 텃밭에서 3선 해놓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냐, 즉 배신자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저 인사를 통합으로 보질 않는군요. 네, 오히려 더 분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 대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 장면을 다시 언급하는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이번은 이재명이다. 보수의 지도자 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자신의 정치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 거죠. 자, 이 국민의힘은 유임된 송미령 장관 오늘 또 사퇴하라고 공격하던데요. 네, 오늘 송미령 장관 국회 찾아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의 모든 법안을 맞추겠다고 고개 숙였죠. 국민의힘은 아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학문적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선거도 지고 사람도 뺏기고 당의 앞길은 안 보이고 보수 재건의 길 험난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손이 먼저냐, 장갑이 먼저냐. 어제 프로야구에서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갑 때문에 1루 주자가 아웃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4대4로 팽팽하게 맞선 8회 말 키움 이주영이 감각적인 기습 번트로 내야 안타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기아 조상우가 1루로 견제구를 뿌립니다. 타이밍은 세이브인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심판이 아웃을 선언한 겁니다. 의아한 판정에 선수들 시선은 모두 1루로 향하고 키움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1루심은 주자 이주영의 장갑을 만져보고 기아 1루수 오선우는 베이스에 글러브를 대며 심판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 명확해집니다. 장갑이 닿아 있습니다. 장갑이. 손끝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닿았거든요. 확대해보면 공보다 먼저 닿은 건 들고 있던 장갑으로 뒤늦게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누르는 게 보입니다. 타자들은 출루하면 손가락 골절 같은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을 낍니다. 최근엔 보호대가 들어간 오븐 장갑 형태를 많이 쓰는데 미처 오른손은 못 낀 상태에서 견제가 들어왔고 황당한 아웃을 당한 겁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원심 아웃이 유지됐고 키움 홍원기 감독은 강하게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해프닝 속 접전을 벌인 두 팀은 연장 혈투 끝에 5대5로 비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남부는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는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에 최대 60mm, 수도권에도 최대 50mm인데요. 비가 계속 내리지는 않지만 중부는 시간당 20mm, 남부는 30mm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중부의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이지만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남부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은 중부와 제주에도 확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대부분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4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